반갑습니다. 토요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및 해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취지부터 설명을 해드렸어요. 회계감사님들이 각 단지 아파트 회계감사할 때 공통된 그 스트럭처가 있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걸 구조화를 맞춰서 이게 옳고 그름. 그러니까 원본이 제대로 된 원본이 있어야 잘못된 사본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라라고 하는 게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만 더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로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하기 앞서 아시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공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제 토팬 여러분 카페에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이 한 220쪽짜리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출력하고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는 한 번 훑어볼 의미는 있어요. 특히 300세대 이상 아니면 초보 격리든 뭐든 공동주택에 발을 떼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출력만 해놓고 안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은 원래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출력해놓고 쌓아두기. 그렇지만 이게 머리에 들어와야지 이게 머리에서 끄집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쌓아놓는다고 얘네가 종이가 날라와서 지가 회계처리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머리에 집어넣을 생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이죠. 잘 볼게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및 해설. 자,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좀 더 상세히 들어가는데요. 1장 총칙. 이거는 제가 굳이 읽진 않고 요점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목적. 공동주택 회계관리 시행령에 따라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 즉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자, 회계감사도 마찬가지죠. 회계감사님도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의 목적입니다. 이 규정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규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 있는 거는 제1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회계처리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K아파트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서 정해서 고지한 대로 우리가 관리비를 고지를 올리죠. 서울시면 서울시에도 올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회계에 관련하니까 그 해당하는 담당 전문가들이 그거를 업무를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좀 바뀐다. 무슨 제정하던가 이런 내용은 그 외부로 할 수 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일이니까요. 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하는 용어와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한번 읽어만 드렸고요. 3조 회계연도. 지난 시간에 언제부터 언제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정하기로 했다라고 이거는 규정이 딱 정해져서 못 박아놨습니다. 이거 맞추셔야 되고요. 시행일 회계연도를 역법상 연도와 통일해서 이런 역법상이라는 말은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스킵하시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을 통일했다는 걸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입주 2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가 역법상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단지가 약 6%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혼란 방지를 위해서 부칙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한다라고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회계처리 원칙. 관리주체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죠. 관리사무소 회계처리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 방식. 이 설명은 요 밑에 있습니다.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주 회계를 적용하여 다음 각호의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의 수익은 공동주택 관리 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주 회계 또는 현금주 회계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매 회계 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하라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면 복식부기 방식이라는 용어 설명 여기 잠깐 볼까요? 복식부기 방식, 자산과 비용, 부채 및 순자산과 수익의 증감에 대해서 변화하는 과정의 그 결과를 계정 과목을 통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부기 형식. 차대변.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와 자본, 그리고 차번은 비용, 대변은 수익. 이렇게 나눠서 정해놓고 그 규정을 따르는 게 바로 복식북입니다. 양쪽이 같이 기록하기 때문에 서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한 거래를 차변과 대변 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양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 평균의 원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회계 학과 나오신 분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복식북이 대차 평균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이며, 예를 들어 관리비를 부과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관리비 부과는 실제로 부과하면 그 순간 돈이 들어온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발생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현금의 수치나 지급이 먼저 발생하고 이후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선수계정, 성급비용. 대표적으로 먼저 돈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비용을 발생을 하죠. 선급비용. 이게 성급은 자산이잖아요.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실제 그 각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보험료 12개월 분할했으면 1월, 2월, 3월, 4월 나눠서 이렇게 비용으로 인식되는 선수계정 및 성급계정에 나타나며, 반대로 수익 또는 비용을 먼저 인식하고 그 수익과 비용에 대한 현금 수치나 지급이 이후에 발생하는 미수금, 미지급금 계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발생주예요. 예를 들어서 돈은 다음 달에 출금한다 해도 이번 달에 대한 비용으로 걔가 속해져 있다면 이번 달로 발생을 해서 비용을 발생해서 그 다음 달에 우리가 관리비 집계해서 할 때 이 금액을 부과를 하죠. 이게 바로 발생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금주의를 한번 볼까요? 현금 변동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기준, 즉 현금이 들어오는 순간 수입으로 보는 게 현금주의입니다. 연체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죠. 연체료는 1할 계산으로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매일매일 전표에 넣나요? 아닙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연체료 계산하고 그거를 수납 처리하죠. 이게 바로 일의 간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관리 회수는 그래서 현금주의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은 발생주의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넘겼네요. 됐습니다. 자, 이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된다. 이게 회계 원칙이 아까 그거 앞전에 얘기한 거 있죠? 현금주의, 그 다음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칙.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칙을 정해졌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복식부기 방식, 발생주의 회계에 적용하고, 그죠? 그리고 관리의 수익은 계정별로 현금주의를 선택했다는 게 머리 빡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매 회계연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바로 기본 패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 과정에 준거해야 할 지침 또는 규칙, 즉 본 기준을 의미하며 지금 언급한 기준을 의미하는 거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열하지 않은 것들은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한다라고 의미를 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원래는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고유목적으로 쓸 비용을 미리 비용 처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 납부할 때 차감을 하죠. 근데 이거 세법상 하는 거지, 실제로 전표로 그 말일자 전표로 넣어버리면 발생주의 회계에서 위배가 돼서 적정을 못 받아요. 회계감사할 때. 그래서 요 발생주의. 왜냐? 돈을 미리 쓸 거를 대비해서 미리 비용 처리하고 법인세를 차감한 거기 때문에 법인세에 따라서 발생주의를 미리 한 거잖아요. 근데 발생주의는 물론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아직 사건은 안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말일자 전표로 넣는데 회계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얘 넣으면 안 돼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중에서 법인세 파트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거 설명하기엔 너무 헤비합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거.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이 뭐예요? 적격 증빙. 그 다음에 기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전표하고, 그 다음에 현금, 시제금 매일매일 맞추고, 이런 게죠. 회계 관습. 누가 봐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죠? 회계 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객관적인 자료는 뭐예요? 전표 같은 경우죠. 증거. 증빙입니다. 적격 증빙. 증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회계 처리 보고 순서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아마 초보분들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회계 처리 원인 행위. 즉,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하게 됐다. 수선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원인 행위 기한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원인이 가까운 겁시다. 그 현금 시제금으로 사무용품을 산다 할게요. 그러면 사무용품을 사야 돼. A4 두 박스를 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업체한테 얘기했어요. A4 두 박스 주세요. 그러면 입금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기한을 써요. 기한을 쓰고 대표님하고 소장님하고 대표 회장님하고 인감을 각각 받죠. 여기서 크로스 체크 들어갑니다. 서로 견제하는 거죠. 감시라는 거죠. 두 분한테 결제를 받고요. 그러면 결제를 받은 다음에 은행에 가서 입출금 전표 도장 2개 받은 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송금합니다. 송금하고 나면 전표를 입력하죠. 차변 사무용품비 A4 두 박스, 대변 신한은행 A4 두 박스 금액 이렇게. 그러면 전표가 들어가면 일개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날에 있었던 계정에 대한 금액들. 일개표가 출력이 되고요. 전표를 입력하면 일개표는 자동으로 얘가 연계돼서 출력됩니다. 그러면 원장, 주여부, 보조부도 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전표를 입력하는 순간 일개표와 원장, 주여부, 보조부와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표 마감은 우리가 하는 거죠. 전표 마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총 그 달에 발생해야 될 것과 총 금액에 대해서 관리비 부과할 금액을 마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마감한 후에 결산 정리. 이건 뭐예요? 재무제표죠. 회계 소장님하고 회계 감사님한테 재무제표 결산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회계 처리 보고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네 번째 항목을 한번 볼게요. 22, 다음이 23페이지였고요. 제가 지금 출력한 거하고 지금 진도를 맞추려고 표기를 하느라고. 자, 볼게요. 중요한 회계 방침과 회계 처리 기준, 과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사항에 충분히 표시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기손 충당금 쓸 거나 예비비 적립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다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내역서에 잘 안 기재되는 단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해야 되고요. 특히 계정 하나에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는 경우가 있죠. 예수금. 예수금에 뭐 있어요?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 그죠? 그런 것들. 충분히 그 건건이별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4대 보험, 건강, 산재, 고용. 그 건건이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회계 처리 다섯 번째 볼까요? 회계 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대차대조표를 한번 봅시다. 학기자 내산표는 상관없고 손익계산서. 자, 그럼 대차대조표는 전년도 기간별 비교가 되게 출력을 해요. 자, 그러면 대차대조표는 무조건 전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뽑고요. 당월은 그냥 매월 당월 거. 1월 30일도 12월 31일. 2월 28일도 전년 12월 31일. 3월 30일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뽑습니다. 기간별 비교되게.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2019년 3월 31일 거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었으면 전년도도 2020년이죠.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했으면 전년도 기간 대비도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출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회계 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됩니다. 그 회계 처리하고 재무제표 작성할 때 계정 과목과 금액은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생성하지 마시고요. 예산에 우리가 쓴 계정들 있죠. 될 수 있으면 그 계정 바운더리 안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부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냥 일회성으로 잠깐 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굳이 계정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빈번하고 자주 있고 어디 가나 있는 것들은 계정 있는 것들로 쓰시면 되고 굳이 우리 아파트 특이사항으로 계정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6호 볼게요. 재무제표상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며 그러니까 이거 구분 표시하라는 거 이번에 뭐 있었어요? 입주자 기여하고 공동기여, 관리외 수익 그거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에 보면 중간관리비 예수금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중간정산하면 아파트에서 수납하는 데 있죠. 그런 데는 가수금 안 하고 중간관리비 예수금 쓰라고 거기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권유사항이지 강제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중간관리비 예수금은 장단점이 있는데 중간관리비 예수금은 전월 이월이 다음 달 금액이 넘어가져요. 가수금은 그건 안 돼요. 대신 가수금의 장점은 가수금으로 바로 수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회계 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경제적 실질이라는 것은 손익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7번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아파트는 손익이 난다고 손해는 별로 없고 이익이 나는 경우밖에 없어요. 플로우상 제5조 회계 담당자 여기는 제가 잠깐만요.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관리 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회계 단위별로 다음 회계 담당자를 주어야 한다. 이거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읽어만 드릴게요. 볼게요.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 수입 지출 담당. 이건 따로 하라는 얘기죠. 수입 지출 담당이 수입 지출에 대해서 따로 하고요. 지출 원인 행위 및 계약에 관한 업무. 자, 지출 결의서 쓰는 거죠. 계약에 관한 업무, 지출 원인 행위 담당 또는 계약 담당 따로 만들라. 자, 그럼 이게 딱 봐봐요. 경제인 일단 2명은 필요해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물품 및 그 밖의 자산을 관리한 업무, 각 자산 관리 담당.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거 직원 1명 더 있어야 돼요. 그죠? 서무가 한다 치고. 그러면 총 회계상 업무해야 될 사람 3명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회계 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라고 해놓고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다만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의미가 없다. 근데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기업체에서는 그 기업회계에서는 얘를 별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분야를 나눠줘야지 한 사람 손 안에 뭐든지 정치도 그렇죠. 한 사람이 독재를 하기 시작하면 비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 감독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는 3대 원칙을 하죠. 그죠? 법, 정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사회에 배웠던 게 그 뭐지? 견제를 하는데 법하고 정부하고 검찰인가요? 검찰은 정부의 소속 산하인데 어쨌든 세 개가 맞아서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삼권 분립. 지금 생각났다. 삼권 분립해야 되죠. 예,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제6조 회계 업무의 인계 인수. 회계 업무의 인계 인수를 할 때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소장이 참관하에 인계자 인수자가 확인하고 이름을 적은 후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거 꼭 하시면 좋습니다. 인계 인수 받고 그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한 부씩 가지셔야 돼요.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문제 있어서 나한테 뭔가 덤태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 기필코 인계하고 그 인수받은 사람들 도장을 받고 나도 한부 가지고 퇴사하는 게 좋아요. 소명이 되니까. 이런 경우 주로 어쩔 때 위탁사가 바뀌고 소장님, 경리, 관리소 직원 싹 다 바뀔 때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후발 때 오는 위탁사가 전 위탁사에 대한 그 치부를 대부분 그 행정부가 바뀌면 전임자, 지금 현재 있는 문제도 전임자로 막 탓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탁사가 전체 직원이 다 통째로 바뀔 때는 인수인계서로 확실하고 도장을 받아두고 나도 한부 가셔야 된다. 그래야지 딴소리를 못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감사님한테도 제가 이 똑같은 자리를 저는 드렸어요. 저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갔다고. A4 사이즈로 두꺼운 화일철만큼 해서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줘도 보질 않아요. 자료를 그렇게 잘 해줘도.
결국엔 전화하더라고요. 그거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해줬겠습니까? 다음 거 제7조 회계 담당자의 책임. 이거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계 담당자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 및 관리 규약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게 잘 와닿지 않는 소수 몇몇이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분 한두 명 때문에 우리 전체가 얼굴에 똥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회계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거 중과실이라고 하죠. 손해를 끼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만뒀어. 그 다음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근무했던 그 기간에 했던 그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만뒀다고 이거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잊어버리거나 훼손, 파괴하거나 했을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나는 선량하게 다 관리했어. 근데 갑자기 없어. 가만 보니까 CCTV 돌려보니까 누가 몰래 훔쳐갔다. 저장품을. 가스 감기지 아니면 무슨 뭐 주차 차량 뭐 키 가지고 훔쳐갔다. 그럴 때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제대로 한 거죠. 나는 제대로 했는데 누가 훔쳐간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이걸 소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원래 변상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경리는 인수인계할 때 저장품 같은 경우, 그죠? 저장품 같은 것도 잘 맞춰보셔야 돼요. 그러면 없어졌네 하면은 그 뒷사람이 그거를 손해 난 거를 돈을 변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이 변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면 그 뒷사람이 이걸 변상해야 돼요.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그 다음 거 이제 용어 설명을 한번 들어갈까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자, 이제 이거 보다 보면 법률적인 용어도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니까요. 한번 출력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보게 되죠. 아니면 대부분 출력해놓고 옆에 쌓아놓고 보질 않아요. 용어 설명 볼게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로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추상적, 평균적인 전제로 함.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제금이 들어간 그 돈통인데 시건 장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누가 훔쳐가진 않았겠지 하고서 봤는데 달았더니 30만 원이 비어. 자, 그러면 이 사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평균이 돈이 있으면 당연히 뭔가 막아놨던가 아니면 통장에 넣던가 무슨 자물통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평균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제금 같은 경우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서랍이나 그죠? 아니면 거기 그 뭐라고 하죠? 자물통? 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 내가 너무 피곤했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강아지 때문에 새벽에 잠을 설쳐갖고 저희 강아지 아시죠? 시주인데요. 나이가 먹어서 새벽에 다래끼 물을 먹으러 가요. 자리끼 물을 먹으러 새벽에 한 번씩 물을 먹으러 하는데 제가 어제는 깜빡하고 물을 안방에 안 갖다 놨더니 얘가 새벽에 나서 저를 긁어가지고 문을 열어줬어요. 밖에 물 있겠거냐고 전 계속 잤어요. 지가 알아서 물 먹고 들어오거든. 근데 다시 들어와서 저를 발을 긁고 낑낑거려요. 어머마 물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물을 따라주고 왔죠. 물을 한참 찹찹찹 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이 그게 깨져. 그래서 제가 한 4시간을 설쳤거든요. 이건 또 옆으로 샜네. 여하튼 지금 너무 졸리긴 한데 이거 시리즈를 빨리 올려드려야 돼서. 자, 그 다음 제8조 회계 업무 처리 직인. 회계 업무 처리 직인. 이거 직인은 누가 갖고 써야 돼요? 소장님하고 대표장입니다. 관리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 관련 회계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한 직인. 이거 관리소장님이 구청에 신고를 해요. 그럼 그 신고한 거에 따른 그 직인 번호가 뭐 주택관리사 몇 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로 직인을 찍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주 빈번하게 소장이 바뀌는 단지는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도장 자체가 무슨 아파트 관리소장인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본인의 주택관리사 그 번호 같은 거 승인 번호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은행에선 잘 모르지만
그 구청에서 점검 오면 직격사항에 다 바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걸 따라주시라 얘기죠. 볼게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도 이유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계속 볼게요. 회계 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해당 회계 담당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된다. 본인의 이름, 기한 올릴 때 무슨 격리주임 누구 기한 쓰고 그죠? 본인 도장 찍어야 됩니다. 제가 되게 경악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인수인계 받았는데 모든 전표 자기 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이거 왜 안 찍었냐?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서 안 찍었대요. 지금 그런 분도 봤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책임이 회피되나요? 분명히 월급 받고 이랬는데 그거는 그냥 요식행위다. 그렇다고 본인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잖아요. 자, 제9조 채권 채무의 소멸 시기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겠죠. 채권 채무의 회계 처리상 소멸 시기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멸 시효에 따른다. 제 첫 번째 민법 제 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잠자는 권리는 권리로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게 법상 그런 용어가 있어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제 이것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 단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적의 지급 목적으로 한 채권 여기서부터 사용료잖아요. 사용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용료 우리 뭐가 들어가요? 관리소? 전기 이런 거 있죠. 수도료. 이런 거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용 증명 보내고 돈을 받죠. 근데 한꺼번에 한 큐에 받으러 가면 그 사람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되기 싫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관리비 체납 세대에 관련해서는 여기로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이 제가 올려놨습니다. 체납 세대 관련. 그거 영상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그거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관리비든 뭐든 입주자한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소멸시효가 있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를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다 사라지게 된다. 행사는 어떻게 된다? 독촉장을 보내셔야죠.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그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 다 내기 싫어도 힘들어도 하다못해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아두신 게 중요합니다. 받는 순간 그 기간부터 다시 또 연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미수관리비 여기 있죠? 마지막. 미수관리비 등은 채권은 민법에 따라서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로 소멸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머리에 좀 집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3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이라도 넣어주세요. 제 입장이 곤란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 뭐 곤란하다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단돈 10,000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10,000원 넣어주시겠죠. 그러면 그 기간으로 다시 또 3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친구하고 돈에 대해서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한테 하다못해 현금 1,000원이라도 걔를 만났을 때 지갑에서 돈을 빼다 갖고 나 너 일단 1,000원 받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좀 영수증을 하든 영상을 찍든 그 순간을 잘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이 채권 소멸시효가 사라지고 걔가 잠적하면 그 기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아, 쟤는 우리 집 강아지 참 왜 저런지 모르겠어. 잠깐만요. 자, 이제 계속 할게요. 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할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건 거의 드물죠. 소멸은 회계상부상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아예 그냥 도망갔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 집행 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격을 초과하지 않아. 해봤자 본전도 안 돼. 그 말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 재산의 가액이 강제 집행 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죠. 청구하는 것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타산이 안 맞잖아요. 채권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때. 이게 그냥 위에 있는 내용은 거의 의미가 같고, 네 번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할 때. 이렇게.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장부와 전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것도 또 30분짜리가 됐네요. 이거 보니까 좀 챕터 좀 나눠서 한다고 해도 30분 짤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그 토펜 제 팬카페에 들어가셔서 그 공용 자료인가 그 공유 자료 들어가시면 여기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및 해설이라는 그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출력해서 파일을 철회하세요. 그냥 후치케스 찝을 두께도 안 돼요. 너무 두꺼워서. 파일로 철해서 이걸 영상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보 격리분들은 이걸 한번 꼭 필독이라고 저는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보고 근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